한 문장의 힘으로 당신의 영혼이 따스한 온기를 되찾기를, 상처를 위로받고 다시 미소 짓기를, 누구보다 씩씩하게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지은이는 전승환,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전승환 작가는 좋은 글귀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북 테라피스트이자 작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운영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인생의 문장들을 진행하며 매주 15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아름다운 글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게 하루하루 떠밀리듯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지쳐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좀 더 힘내, 너는 충분히 강하니까 해낼 수 있어 라는 말보다는 한 권의 책, 한 줄의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힘들 때 꼭 필요한 위로를 건네고 그저 묵묵히 곁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인문 고전에서부터 철학과 문학,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서 작가가 공감하고 큰 위로를 받았던 인생의 문장들과 함께 작가가 전하고 싶은 말을 진솔하게 써내려간 에세이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읽었던 책들에서 이런 좋은 글귀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금 떠올리기도 하고 한 권의 책을 읽으며 정말 많은 책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는 나만의 인생의 문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차나 한잔 할까요? 가끔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날도 있지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너무 지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누군가는 느리게 살기나 욜로와 같은 방법을 찾기도 하고 명상이나 운동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일단 차를 한잔 합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어수선해진 마음을 다잡으며 여유를 찾는 거죠.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넘기면 천천히 온몸에 온기가 퍼집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주변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맡고 있으면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이 찻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문제의 실마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거든요. 차를 마시면 커피나 다른 음료를 마시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소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혼자만의 고요한 세계로 빠져드는 매력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역사적 인물도 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단 하나뿐인 취미가 바로 차 마시는 일이었다고 하죠.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자면서 온종일 유럽 정복의 꿈을 꾸었던 야심가였지만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았겠지요.
마음이 편할 때나 편치 않을 때나 차를 마시는 시간은 늘 온화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힘도 깃들어 있죠. 이러한 차의 매력은 김소연 시인은 마음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야 온몸으로 응축하고 있던 향기를 더 향기롭게 퍼뜨리는 뜨거운 차 한 잔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마주한 시간도 그와 같다. 향기롭게 발산하기 위하여 나에겐 언제나 따뜻한 물과 같은 당신이 필요하다. 마음을 차 향기에 비유한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왠지 온몸이 차를 마실 때처럼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이처럼 따뜻한 물 한 잔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차가운 겨울처럼 느껴질 때 그런 존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은 녹일 수 있겠지요. 인생의 행복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아는 삶, 나아가 좋은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겠지요. 이렇게 사람들과 차를 나누는 일에 사회적 의미에 대해 말한 책도 있는데 바로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 안에 자리를 갖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연기하려면 최소한의 무대장치와 소품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 갈아입을 옷, 차주전자와 차를 살 돈 같은 것 말이다. 그러므로 환대는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서로에게 사람 대접을 할 때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단지 법전에 쓰인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차주전자를 사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 차 한 잔을 나누는 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대를 받고 환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마음사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김소연 시인은 이 책을 쓰기 위해 100개가 넘는 낱말들을 모아 수첩에 적었다고 합니다. 미세한 차이를 지닌 낱말까지 다 적으니 무려 1000가지가 넘었다고 하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모두가 각자의 마음사전을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힘들고 괴로운 마음도 담기겠지요. 각자의 마음사전을 정리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고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면서요. 하루하루 정신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수록 이런 마음 훈련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정말 바쁠 때도 있겠지만 매일 바쁘기만 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것도 좋은 마음 훈련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마크 맨슨이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역시 불행해진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문제 밖에 자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일종의 행동이며 활동이다.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맨슨은 우리가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꼭 필요한 걱정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지면 꼭 필요한 걱정을 못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면해버린 걱정거리는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가 모든 일에 신경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잘 말해줍니다. 저 역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습과 실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고 틀어진 친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풀어야 하며 우리가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거나 직면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 가끔씩 모든 걸 내팽개치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다시 말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신경을 꺼도 되는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 일과 신경을 꺼도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는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 가장 먼저다. 자존감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 자기에는 자존감의 가장 뿌리 깊은 토대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버텨낸다. 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생각이 너무 많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여유를 뺏겨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아이를 어루만지고 토닥이며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세상의 추위에 차갑게 얼어붙은 당신에게 마음을 담아 따뜻한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비록 모든 걱정을 털어낼 순 없겠지만 그 차 한잔으로 작은 여유와 행복을 찾기를, 그래서 세상을 다시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를 찾기를.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쳤거나 외롭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너무 힘들 때가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를 빌리고 서로 힘내라며 격려와 위로도 주고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내라는 말이 버겁게만 느껴지고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위로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아무런 격려도 위로도 필요 없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좀 더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다는 말, 나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막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매사 서툴러서 늘 긴장한 채로 눈치만 보고 복사기와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지나가던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아직 업무가 없지? 경쟁사들 상품 한번 분석해보지. 아직 부장님이 어렵기만 했던 터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묻지도 못하고 재빨리 네 하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죠. 막상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니 식은땀이 저절로 나기 시작하더군요. 사내 전산망과 인터넷을 뒤지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작업을 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도 구했지만 다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뭐 좀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 잘해봐. 할 수 있어. 힘내. 그렇게 무수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언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도 훌쩍 지난 그때 한 선배가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었지요. 선배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료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꽤 열심히 했네. 지금도 괜찮긴 한데 이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하루 종일 공허한 격려만 들으며 지쳐있던 제게 진심이 담긴 열심히 했다. 지금도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똑같은 위로라도 어떤 건 진심이 잘 전달돼 힘이 나지만 반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저 힘내고 열심히 하라는 말만으로는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그것을 알아주는 일이니까요.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소리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참된 힘이 솟지 않아.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을 내려고 애쓰는 바람에 내가 엉뚱한 길,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만 같아. 굳이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잖니. 인간이란 실은 그렇게 힘을 내서 살 이유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거꾸로 힘이 나지. 몹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야. 힘을 내지 않아도 좋아. 자기 속도에 맞춰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츠지 히토나리의 소설 사랑을 주세요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제 머릿속을 맴도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말이 아마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힘내가 아니라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들어도 자리에 주저앉지 못한 채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이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너무 힘을 내기에 오히려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말. 힘내지 않아야 오히려 힘이 난다는 말은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에겐 저마다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달리려고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속도를 억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진짜 필요할 때 힘을 낼 수도 없고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버릴 테니까요. 달리다가 너무 힘이 들 땐 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때 쓰는 최선이라는 말. 그래, 참 신기하고 장한 말이구나.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됐고 사회인이 됐다. 사회에선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사양이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 앞에선 섣불리 최선이란 말은 꺼내지 않게 됐다. 사는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최선일까?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도 쓸쓸해지는 건 왜일까?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나 부딪힌 자리에서 때론 꽃이 피고 때론 눈물도 자란다는 것. 그게 인생이란 걸 말이다.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에세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의 정희재 작가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최선을 기준으로 나의 최선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더 힘을 내지 않았어? 라고 다그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정말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 그리고 함께 하는 최선입니다. 너 혼자,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손을 맞잡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날 때 물론 눈물 흘릴 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힘내라고 말할 때는 손도 함께 건네야 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우고 지쳐 있다면 짐을 나눠들면서 함께 힘내자고 해야 하죠. 네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도 힘을 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가만히 소망해 봅니다.
매일 조금씩 곁으로 다가와줘.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알아갈 시간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미 만들어진 채 상점에 진열된 것만 사지.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는 건 친구를 파는 상점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한번 길들여 보렴. 사막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사막 여우를 길들일 수 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매일같이 조금씩 곁으로 다가와줘. 매번 같은 시간에 와주면 더 좋아. 만약 네가 매일 오후 4시쯤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943년에 발표된 작품임에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고 작가가 밝힌 것처럼 성인이 읽어도 무척 뜻깊은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앞에서 인용한 사막 여우와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지요.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간 사막 여우와 어린 왕자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빨리빨리 효율성을 따지는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대신 메신저와 SNS를 통해 24시간 소통하는 편을 택하지요. 언뜻 무척 경쾌하고 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맺은 우정은 또 금세 깨지고 멀어지기 쉽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듯 쉽게 가까워지고 또 그 물건을 버리듯 쉽게 멀어지는 그런 관계. 그건 정말 우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좋은 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과 정서를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추억거리를 쌓아가는 것. 그런 게 바로 좋은 우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단단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른이 된 우리에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과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각자 매일이 일과로 바빠서 시간을 충분히 쓸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우정을 만드는 일에 점점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정이 꼭 필요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화나는 일이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애써 꾸미지 않고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 자기 모습을 치장하기 바쁜 시대에 허물을 벗고 온전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 혹시 그런 우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런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글이 한 편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유한진 시인의 에세이 질환지교를 꿈꾸며의 한 구절입니다. 섬세하고 유려하면서도 따뜻한 문체가 돋보이는 글이죠. 처음 이 글을 읽은 것은 중학생 때였는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큰 울림을 줍니다. 사실 시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우정은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 깊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우정은 그 형태가 계속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제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만 골라서 만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무리해서 소외당하기 싫어서 다른 친구에게 무조건 맞출 때도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정에서 중요한 건 모든 걸 억지로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만 있다면 다른 성격과 취향 같은 차이는 우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바람직한 우정에 대해 생각할 때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두터운 우정을 쌓은 작가 알베르 까미와 장 그르니에입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제자와 스승 관계였지만 이내 둘은 세상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속을 터놓는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르니에는 자신보다 훨씬 어리면서도 46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까미를 추억하는 에세이도 남겼는데요. 바로 까미를 추억하며입니다. 그는 내면의 감정을 새삼스럽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면의 감정을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결정적으로 이미 구체화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까미와 대면하면 변모당한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 통상 그와의 대화는 즐겁고 익살과 재치가 넘치는 것이었다. 까미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깊고 진솔한 애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섬세하게 배려하면서도 서로에게 지적 자극을 주며 성장을 돕고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기꺼이 힘이 돼주는 모습. 진정한 친구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시간을 함께하면 할수록 영혼이 성장하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관계 말입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구라면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게 삶을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우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정의 중요성을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 말하다를 읽으며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40이 넘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친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던 거죠. 친구를 덜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맞출 수 없는 변덕스럽고 복잡한 여러 친구들의 성향과 각기 다른 성격, 이런 걸 맞추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나 읽을 걸, 잠을 자거나 음악이나 들을 걸, 그냥 거리를 걷던가. 20대, 젊을 때는 그 친구들과 영원히 같이 갈 것 같고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도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많은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더군요.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취향에 귀 기울이고 영혼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가요? 김영하 작가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영혼을 풍부하게 만드는 친구가 필요하단 말도 그렇고 특히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말에는 뜨끔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정말 친구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만날 필요도 없다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좋은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일 테죠. 바로 우리의 취향을 풍부하게 만들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관계 말입니다. 저는 이 책과 까미를 추억하며를 통해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자세로 그 우정을 지켜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인연은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적어도 머리로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정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좀 더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끊어진 관계의 끈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많은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 취향을 넓혀주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당신 곁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당당하고 자유롭게. 당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 대답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모두 나로 살고 있잖아 하고 말이죠.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로 나답게 살고 있나요? 아마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나로 사는 걸 넘어서 나답게 산다는 건 좀 더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저 질문에는 오히려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슬픈 현실이지만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갇혀 하고 싶지 않은 일과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말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처럼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자존감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의 삶에도 분명히 명암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요. 이를 외면한 채 단점만 바라보면 장점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나다움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아잔 브라흐마 스님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한 스님이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 한쪽 벽면에 벽돌 2장이 눈에 거슬리게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벽을 싹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하나 날마다 걱정하고 있었죠. 벽을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 그 벽 앞에 서 있으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저를 둘러보다 그 벽을 가만히 보더니 스님에게 정말 아름다운 벽이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스님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 벽엔 벽돌 2장이 잘못 튀어나와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방문객은 스님을 보고 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잘못 얹힌 벽돌 2장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훌륭하게 잘 쌓여있는 98장의 벽돌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벽돌 2장 정도의 부족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그리고 인생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유독 자신의 단점을 너무 크게만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만이 가진 장점을 좀 더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이처럼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 시선이 걱정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 인생의 문장들 오디오 클립을 진행할 때도 그랬어요. 깔끔하지 않은 목소리나 사투리 섞인 말투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학창시절에도 어리숙한 발음으로 많은 놀림을 받아서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이를 고치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도 역시나 꽤 많은 악플이 달리더군요.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곱씹으며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듯이 스스로를 불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라. 우리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적어도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냉정한 눈빛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스치듯 지나간 작은 미소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과 거부가 정말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 지레 짐작하고 무조건 수긍하지 말기를 바란다. 독일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의 한 구절입니다. 저자는 나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나의 단점을 적하는 상대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지 말라는 말이 도움이 됐죠. 또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는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관용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김수연 작가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결국 나다운 삶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작은 단점에만 매몰되어 다른 수많은 장점마저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 유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특별하며 가치 있고 매력적입니다. 설령 단점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진 존재이니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다운 삶을 살아도 됩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판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돌아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대에게는 무엇이 매일매일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그대의 습관을 돌아보라.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버겁고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용기와 창조적 이성의 산물인가?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바로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말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다운 삶을 용기 있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지요. 나다운 삶을 산다는 건 평화롭고 잔잔한 호수를 유람하는 일과 다릅니다. 그보다는 큰 바다를 직접 항해하는 일과 같죠. 때로는 태풍과 거센 파도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분명 작은 호수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삶의 태도를 가진 채로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다운 삶을 위해 기꺼이 큰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낸 당신에게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새긴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